새벽 4시 마당 끝 장작더미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정순이 손전등을 낮게 깔고 아무도 쓰지 않는 창고로 사라졌다. 문틈 사이로 여자 목소리가 나직하게 할머니 이름을 불렀다. 정순아, 서연의 등줄기를 차가운 바람이 훑었다. 누가 할머니를 이름으로? 다음 순간 문 앞 잡동사니가 원래 모양대로 정교하게 쌓였다. 마치 누군가를 숨기듯. 서연이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도시에서 내려온 지 2주째인데 아직도 시골의 적막함이 낯설었어요. 엄마. 옆에서 자고 있는 선희를 살짝 흔들어 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희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서연은 목이 말라서 일어났습니다. 잠도 안 오는데 물이라도 마셔야겠다 싶었거든요.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데 부엌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어요. 할머니구나.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새벽 4, 5시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닭장 살피고 채소밭 물 주고 그런 일들을 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앞마당 쪽으로 가는데 오늘은 집 뒤편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창문에 바짝 붙어 지켜봤습니다. 정수는 장작더미와 잡동사니들이 어수선하게 쌓인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낡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창고는 서연이 어릴 때부터 있었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들어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냥 있는 정도로만 인식하는 공간이었거든요. 농기구 창고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장난 가전제품이나 쓰지 않는 살림살이들만 대충 처박아둔 곳이었어요. 문 앞엔 항상 나무 상자며 폐타이어며 이런저런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어서 제대로 된 입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그 잡동사니들을 치우고 있었어요. 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마치 평소에도 자주 했던 일인 것처럼요. 철제 문고리를 잡더니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아. 쉰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로질렀어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것도 할머니 또래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서연은 눈을 비비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시간에 창고 안에서 누가 할머니를 이름으로 부르지? 에이 설마. 내가 좋아하는 할머니가 뭔가 숨길 거라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잡동사니가 쌓인 낡은 문 앞에서 정순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들킬 뻔했잖아. 정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순간 서연의 등줄기를 차가운 기운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턱하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창고 안에서 울렸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뒤를 돌아보더니 문을 닫고 잡동사니를 원래대로 쌓았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흔적을 지우려는 듯 치밀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창고 안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건가요? 정순이 매일 새벽마다 그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다는 건가요? 온몸이 떨렸어요. 정순이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부엌 불을 껐습니다. 곧 정순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지만 귀에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니면 대체 뭐지? 창밖으로 스며든 새벽바람 속에 그 낡은 창고가 서연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에서 들린 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순아.
분명히 여자 목소리로 할머니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름으로 부른다는 건 상당히 친한 사이라는 뜻일 텐데요. 아니면 나이가 비슷하거나요. 서연은 상상하기 싫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가 누군가를 숨기고 있다?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자고 있는 선희를 다시 한번 흔들어 봤습니다. 엄마, 일어나 봐. 하지만 선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 잠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서연은 혼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창고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거기 있는지, 할머니와는 어떤 관계인지 모든 걸 알아내야 합니다. 새벽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 사이로 창고에서 들린 그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서연은 오늘 하루 종일 그 창고가 신경 쓰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서연이 아침 식탁에 앉으며 정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썰고 여느 때와 똑같은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새벽에 본 그 모습 때문일까요? 정순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밥을 푸는 동작, 반찬을 놓는 모습, 모든 게 평상시와 같았지만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응, 잘 잤다. 너는 어땠니? 정순이 밥그릇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상시와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너무 직접적으로 물으면 할머니가 더 경계할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들린 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할머니, 새벽에 나가셨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순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국그릇을 놓다가 아주 짧은 순간 동작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연이 놓치지 않았어요. 응? 새벽에? 언제? 정순이 되물었어요. 표정은 자연스러웠지만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5시쯤요. 손전등 들고 마당으로 나가시는 걸 봤거든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잠시의 침묵이 서연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랬구나. 닭장 확인하러 나갔었지. 요즘 족제비가 기승을 부려서 말이야. 정순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정순이 간 곳은 닭장이 아니라 창고였다는 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거짓말을 할까요? 그런데 할머니, 창고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서연이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번엔 정순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태식의 젓가락도 멈췄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입에 넣으려던 밥알이 젓가락 끝에서 떨어졌어요. 창고에서 소리? 무슨 소리? 정순이 반문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 부드러운 할머니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람 목소리 같았어요. 여자 목소리요. 서연이 말하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된장찌개에서 나는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희가 숟가락을 놓으며 웃었어요. 서연아,
그건 아마 고양이 울음소리일 거야. 요즘 길고양이들이 자주 와서 그래. 선희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다고요. 고양이 울음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고양이 소리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정순아라고 불렀거든요. 서연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태식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딸그랑 소리가 조용한 식탁에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태식에게 향했어요.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당황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주워들었어요. 아, 미끄러져서 그랬다. 하지만 그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젓가락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뭔가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경고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그 창고엔 절대 가지 마라. 정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평소 다정한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어요. 왜요? 서연이 되물었어요. 위험하니까. 오래된 건물이라 무너질 수도 있고 뱀이나 쥐들이 많아서 그래. 정순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렇게 위험한 곳에 왜 새벽에 가셨어요?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순의 표정이 굳었어요. 내가 언제 창고에 갔다고 그래? 정순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분명히 봤어요. 창고 문을 열고 뭔가를 건네주는 모습을요. 할머니, 저 분명히 봤어요. 창고 문 열고. 그만. 정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탁 위의 그릇들이 덜덜 떨렸어요. 이 사건 끝까지 가봅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이고 더 많은 이야기 만들 힘이 됩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은 혼자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창고 쪽으로 가보고 싶었지만 정순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부엌 창문에서 정순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일단 포기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왜 할머니는 그렇게 창고를 가지 못하게 할까요? 정말 위험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후가 되어서야 정순이 밭으로 나갔습니다. 태식도 마을회관으로 갔어요. 서연에겐 기회였습니다. 선희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집엔 서연 혼자뿐이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최대한 조용히 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낮에 보니 창고 주변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지만 그 배치가 묘하게 규칙적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 같았습니다. 창고 문 앞에는 나무 상자와 폐타이어, 낡은 농기구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겉으로는 무작정 쌓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을 가리기 위해 치밀하게 배치된 것 같았어요. 서연이 문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아. 뒤에서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정순이 밭에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호미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니. 정순이 서연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어요. 평소 자상한 할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서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순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냥도 안 돼. 이 집에 있는 동안엔 내 말 들어야 해.
정순의 말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서연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더욱 확신했어요. 분명히 그 창고에는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들린 그 목소리,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떨어뜨린 순간, 할머니의 단호한 금지, 모든 게 수상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변한 모습도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 자상하고 다정한 할머니가 왜 그렇게 차갑게 변했을까요? 서연은 반드시 그 창고의 비밀을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더 조심스럽게, 더 치밀하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그 바람 속에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할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평소 자상하던 할머니가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분명히 그 창고에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을 거예요. 새벽 4시 서연은 일어나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혹시 어제처럼 할머니가 나갈까 싶어서요. 하지만 마당은 조용했어요. 정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서연이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정수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태식은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선이만 혼자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누려 했어요. 엄마, 오늘 면사무소 가야 하는 거 맞죠? 선이가 물었습니다. 응, 서류 처리할 게 있어서 그래. 그런데 서연이도 같이 가자. 정순이 말했어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왜요? 면사무소 갔다가 읍내도 둘러보고 맛있는 거 사 먹자. 시골 생활만 하면 심심하잖니. 정순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서연은 다른 의도를 느꼈어요. 자신을 집에 혼자 두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가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집에 있어야 해. 오후에 농기구 수리하러 오는 사람이 있거든. 태식이 대답했어요. 서연은 속으로 아쉬워했습니다. 할아버지만 있다면 뭔가 기회가 있을 텐데요. 서연아, 빨리 준비해. 일찍 가야 사람 적을 때 업무 볼 수 있어. 정순이 재촉했습니다. 서연은 할 수 없이 외출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외출하기 전에 열쇠를 미리 찾아둘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응, 그래. 그런데 빨리 해. 정순이 대답했어요. 서연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뒤지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할머니 방은 정돈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재빨리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들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약들이 들어 있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작은 열쇠들이 헝겊에 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열쇠들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집 열쇠나 서랍 열쇠 같았는데 그중 하나가 유독 낡고 무거웠어요. 철제로 된 오래된 열쇠였습니다. 크기나 모양으로 봐서 창고 문 열쇠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서연은 재빨리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헝겊 밑에서 뭔가가 더 나왔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여자는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 우아했어요. 남자는 건장한 체격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서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갑자기 깨달았어요. 엄마 선희의 얼굴과 닮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비슷했어요. 그렇다면 이 남자가 엄마가 이야기했던 그 외삼촌일까요? 서연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외삼촌 말이에요. 서연은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화영, 정수 1992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수, 엄마가 가끔 언급했던 외삼촌 이름이 정수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 남자가 정말 외삼촌이 맞나 봐요. 그런데 화영은 누구일까요? 서연은 사진을 자세히 다시 봤습니다. 화영은 외삼촌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한 20살 정도는 차이 날 것 같았습니다. 친척? 이모? 아니면 동네 누나? 1992년이면 30년도 더 전이네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이런 사진이 할머니 서랍 깊숙한 곳에 다른 열쇠들과 함께 숨겨져 있을까요? 그냥 추억 사진이라면 액자나 앨범에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두 사람이 꽤 친해 보이는 건 분명했어요. 화영이 외삼촌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왜 이 사진만 따로 숨겨뒀을까요? 서연아, 뭐하니? 복도에서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지금 나가요. 서연이 대답하며 재빨리 방을 나왔습니다. 정순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화장실 다녀왔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의심스럽다는 듯 서연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면사무소로 가는 길에 서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외삼촌이 사고로 돌아가신 게 언제였을까요? 엄마 말로는 20살 넘어서였다고 했는데 혹시 1992년 무렵일까요? 그렇다면 이 사진이 외삼촌의 마지막 사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왜 할머니가 이 사진을 그렇게 깊숙이 숨겨뒀을까요? 문득 어제 창고에서 들린 여자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순아 라고 할머니를 이름으로 불렀던 그 목소리 말이에요. 설마, 정말 설마 그 목소리의 주인이 이 사진 속 화영일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30년 전 사진 속 사람이 지금까지 창고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상상이 과하게 흘렀나 봐요. 하지만 궁금한 건 사실이었어요. 화영이 누구인지, 왜 이 사진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창고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읍내에서 할머니는 계속 서연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서류 처리를 하는 동안에도 시장에서 장을 보는 동안에도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서연아, 저기 옷가게에서 예쁜 옷 하나 사줄까? 서연아, 떡볶이 먹고 싶지 않니? 정수는 계속 서연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과 창고 생각뿐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건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태식이 마당에서 농기구를 손보고 있었어요. 술이 잘 됐어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응, 다 끝났어. 태식이 대답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태식은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았어요. 서연아, 오늘 많이 돌아다녀서 피곤하지? 일찍 자는 게 좋겠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에 창고로 가는 거예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선희가 옆에서 깊게 잠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슬리퍼를 신고 방을 나섰어요.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서랍에서 손전등을 꺼냈어요. 그리고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고 쪽으로 걸어가면서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머니 속 열쇠와 사진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과연 이 열쇠로 창고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만약 정말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막으려 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새벽에 창고에서 들린 여자 목소리를요.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상한 반응도요.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뭔지 알고 싶었어요. 설령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라 해도요. 손이 떨렸지만 창고를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잡동사니들을 조심스럽게 치우니 철제 문이 드러났어요. 낡고 녹슨 문이었지만 자물쇠만큼은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최근에 교체한 것 같았어요. 열쇠를 자물쇠에 넣으려는데 손떨림 때문에 몇 번 실패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다시 시도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어요. 정말 맞는 열쇠였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돌렸어요. 끼익 하는 소리가 밤 공기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어요. 혹시 집에서 들었을까 봐요. 하지만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을 조금씩 밀었어요. 안에서 찬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뭔가 답답하고 눅눅한 냄새가 났어요. 손전등을 비춰봤습니다. 처음엔 일반적인 창고 같았어요. 농기구들과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쪽을 더 살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창고 안쪽에는 나무틀로 막은 이중벽이 더 있었고 틈새엔 톱밥과 헌 이불이 다져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웅음처럼 가라앉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발을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여놓았어요. 바닥에 깔린 집더미가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안쪽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쇠사슬이 바닥에 끌리는 듯한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안쪽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넌 누구니? 여자 목소리였어요.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새벽에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들으니 더 쉬고 거칠었습니다. 서연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쪽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희미한 촛불이 보였습니다. 저는 서연이에요. 정순 할머니 외손녀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자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뭔가를 끌고 오는 소리 같았어요. 안쪽 방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촛불 불빛에 한 여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보였어요. 여자의 발목에 굵은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슬은 방 안쪽 벽에 박힌 철제 고리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입을 벌렸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왜 여기에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발목의 쇠사슬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자가 서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네가 누구라고? 여자가 되물었어요. 목소리는 쉬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요. 정순 할머니 외손녀예요. 서연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정순이 외손녀. 여자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선의 딸이구나. 이번엔 중얼거리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가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알까요? 엄마를 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서연이 발목에 쇠사슬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이 닮았네. 어릴 때 선이랑 똑같아. 여자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더니 사슬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내가 왜 묶여 있는지 알고 싶니? 내 할머니가 나를 묶어둔 거야. 여자의 목소리에 씁쓸함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서연은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요? 왜요? 할머니는 누구세요? 여자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윤하영이야. 너희 할머니한테는 원수지. 화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입을 벌렸어요. 화영? 아까 사진에서 본 그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사진 속 그 여자가 맞나요? 하지만 3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죠? 할머니가 윤하영이라고요? 혹시 정수 삼촌을 아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수를 어떻게 알아? 화영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을 봤어요. 할머니 서랍에서 화영, 정수라고 적힌 사진을요. 서연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화영이 그 사진을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정순이가 가지고 있었다고? 화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30년 동안 이 사진을. 화영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수야, 미안해. 화영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화영이 서연을 다시 바라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내 할머니가 나를 여기 가둬놓은 거야. 30년 동안. 화영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가둬놓다니. 그럴 리 없어요. 할머니가 왜요? 믿기 싫겠지만 사실이야. 화영이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할머니는 나를 죽은 걸로 위장시키고 여기 가둬놨어. 정수 때문에. 화영이 발목의 사슬을 흔들어 보였어요. 쇠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외삼촌 때문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화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리고 그 일로 정수가 죽었지. 화영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내 할머니는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를 벌주고 있는 거야. 서연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외삼촌의 죽음에 이 할머니가 관련되어 있다는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가둬두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30년이나.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응, 30년이야. 살려달라고 얼마나 소리쳤는데. 아무도 안 왔어. 화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엔 매일 울었어. 그러다 지쳐서
이제는 그냥 죽기만 기다리고 있지. 그때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창고 입구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연아,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굳었어요. 들켰습니다. 정순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뒤따라 태식도 들어왔습니다. 태식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니.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화영을 바라봤어요. 너 서연이한테 뭔 소리 했어? 정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30년간 쌓인 분노가 느껴졌어요. 화영이 정순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이에게 진실을 말했어.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 가둬뒀는지. 닥쳐.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정수가 죽었잖아. 정순의 목소리에 30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뒤에서 말했어요. 정순아 여보, 그만해.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할머니가 이 사람을 여기 가둬둔 거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니. 서연의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니. 외삼촌이 화영 할머니 때문에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서연이 정순과 화영 사이에 서며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30년간 쌓인 원한이 느껴졌어요. 정순은 숨을 거칠게 내쉬며 화영을 노려봤습니다. 서연아, 저 여자 말 믿으면 안 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서연은 화영 발목의 쇠사슬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태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순아, 이제 그만하자. 서연이가 다 봤잖아. 태식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이 태식을 돌아봤어요. 당신 아직도 이 여자 편이야? 우리 정수 죽인 여자 편을? 정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화영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서연아, 그건 복잡한 이야기야. 화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 권리가 있어. 너도 이 집 식구니까. 화영이 촛불을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그림자들이 춤을 췄어요. 정수, 내 외삼촌과 나 사이에 일이 있었어. 화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1992년 여름이었지. 나는 그때 42살, 정수는 22살이었어. 서연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나는 남편을 잃고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었거든. 작은 가게를 하면서 혼자 살았지. 그런데 외삼촌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영이 태식을 바라봤어요. 정수가 나를 좋아했어. 순수한 청년이었지.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 화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정순이 하고 비웃었어요. 다른 곳이라니? 남의 남편한테? 화영이 정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남편이 먼저 나에게 고백했어.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면서. 입 닥쳐.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화영 할머니와 태식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나는 정말 화영을 사랑했어.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정수가 알게 됐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서연이 재촉했습니다. 화영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날 밤 정수가 찾아왔어. 술에 취해서
너무 화가 나 있었지. 화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집안을 망치는 년이라고 소리쳤어. 그리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수와 몸싸움이 있었지. 실랑이를 하다가 정수가 나를 밀쳤어. 강하게. 그래서 나는 뒤로 넘어졌고 정수는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떨어졌지. 화영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머리를 돌에 부딪혔어. 즉사였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외삼촌이 그래. 그건 사고였어. 화영이 급히 말했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화영이 정순을 바라봤어요. 내 할머니는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영이가 나를 불렀어. 나는 화영이를 보호하려고 했지. 정수 시신을 우리 집으로 옮겨서 사고로 꾸몄어. 그 순간부터 난 공범이었고 누구보다 진실이 무서웠다. 태식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화영에게 우리 창고에 며칠만 숨어 있으라고 했어. 며칠? 화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왜 여지껏 갇혀 계신 거예요? 할머니가 화영이 할머니를 여기 가둔 거예요? 정순이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여자를 그냥 놔둘 줄 알았어?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30년 동안 사람을 가둘 수는 없잖아요. 없다고? 정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내 아들을 죽이고 내 남편을 빼앗은 년을 왜 못 가두지? 화영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내 할머니는 나를 이 세상에서 지웠어. 여기에 갇혀 세상에서 잊혀갔어. 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나중에 알았어. 정순이 화영을 가뒀다는 걸.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무서웠어. 모든 게 밝혀질까봐. 겁쟁이였지. 화영이 태식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나는 당신이 구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서연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외삼촌의 죽음은 사고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불륜과 복수, 그리고 30년간의 감금.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많았어요. 정확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알고 싶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이 화영을 노려봤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 하지만 화영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야 해. 이 집에서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촛불이 흔들리며 네 사람의 얼굴을 비췄어요.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과연 어떤 끔찍한 이야기가 더 남아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주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화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진짜 이야기를 해줄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을. 화영이 촛불을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태식이 나를 창고에 숨겨줬어. 며칠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 화영이 태식을 바라봤어요. 매일 음식을 가져다 줬거든. 조심스럽게.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영이를 보호하려고 했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정순이 차갑게 웃었어요. 네 할아버지가 자꾸 창고를 드나들더라고.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곳을. 정순의 목소리에 30년 전의 분노가 되살아났어요. 이상해서 지켜봤지. 정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음식을 들고 창고로 가는 걸 봤어. 그래서 몰래 따라가서. 정순이 화영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몰래 창고 안을 들여다봤지. 창고 안에 저 여자가 있었어. 네 할아버지가 가져다 준 음식을 먹으면서. 서연은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가 그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할머니가 바로 가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조용히 물러났지.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 서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그냥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평생 고통받게 하는 거. 정순의 목소리가 섬뜩했어요. 다음 날 계획을 실행했지.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상시처럼 화영에게 줄 음식을 준비했어. 태식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런데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정순이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그 음식에 수면제를 넣었지. 서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수면제를요? 응. 정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 여자가 깊게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혼자 창고로 갔어. 화영이 발목의 사슬을 흔들어 보였어요. 잠에서 깨어보니 이미 묶여 있었어. 서연이 놀라 숨을 들이마셨어요. 화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순이 내게 말했어. 넌 앞으로 여기서 평생 벌 받으며 살아라고. 정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나? 태식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나는 다음 날 화영에게 음식을 주러 갔다가 발목에 쇠사슬을 봤어.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 화영이 울면서 무슨 일인지 설명해줬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뭘 했어요? 서연이 재촉했습니다. 정순에게 달려가서 소리쳤어.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냐고. 태식이 정순을 바라봤어요. 화영을 당장 풀어주라고 애원했지. 정순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래, 바로 달려와서 풀어주라고 빌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지 않으면 모든 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정순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 죽음 조작, 시체 이동, 범인 은닉,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어. 서연은 숨이 막혔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감옥에 가는 거네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네 엄마 선희가 겨우 10살이었어. 선희를 범죄자, 자식으로 만들 거냐고. 태식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태식이 눈물을 흘렸어요. 무서웠어. 가족이 모두 무너질까봐. 화영이 태식을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 태식은 창고에 오지 않았어. 모든 건 정순이 담당했지. 정순이 차갑게 말했어요. 밥 주고 빨래해주고 아프면 약도 가져다 줬어. 30년 동안 정순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만도 잡이야. 화영이 분노에 떨렸어요. 잡이라고? 30년 동안 나를 여기 가둬놓고? 화영이 사슬을 3개 흔들었어요. 차라리 죽였으면 나았을 거야. 정순이 화영을 노려봤어요. 아직도 반성 안 해? 내 아들 죽인 걸? 서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정순이 재빨리 서연의 손목을 잡았어요. 안 돼. 정순의 힘이 생각보다 셌어요. 놓으세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제발. 정순이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말 좀 들어봐. 우리 가족 다 끝나는 거야. 서연이 울먹였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사람을 30년 동안 가두고 고문하는 게.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여자가 우리 집안을 먼저 망쳤잖아. 화영이 소리쳤어요. 서연아, 신고해. 나를 구해줘. 태식이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순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지만 정수는 서연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안간힘을 썼어요. 그때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서연아, 선희의 목소리였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나지? 선희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서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순이 급히 창고 문으로 뛰어갔어요. 선희야, 괜찮다. 금방 들어간다. 하지만 서연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여기 와봐요. 빨리. 정순이 서연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연아, 거기 어디야? 무슨 일이야? 선희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화영이 희망에 찬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30년간 숨겨온 모든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 여기에요. 빨리 와봐요. 서연이 목청껏 소리쳤어요. 정순이 급히 돌아와 서연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늦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선희가 창고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열린 창고 문과 그 안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엄마, 여기서 뭐? 선희의 말이 끊어졌어요. 촛불 불빛에 앉아 있는 화영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발목에 채워진 쇠사슬까지. 세상에. 선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누구세요? 왜 묶여 있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영이 고개를 들어 선희를 바라봤어요. 선희야. 화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컸구나. 어릴 때 10살이었는데. 선희가 뒤로 물러섰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선희의 눈이 화영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우리 동네에 살았던? 그래, 화영 아줌마야, 기억나니? 화영이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나를 30년 동안 여기 가둬뒀어. 선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순을 돌아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순이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선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대답하세요. 왜 이분이 여기 묶여 있어요? 정순의 침묵에 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30년 동안이라고요? 화영이 선희를 바라봤어요. 선희야, 내 오빠 정수 기억하지? 선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오빠요? 갑자기 왜 오빠 이야기를? 너희 오빠는 나 때문에 죽었어. 화영의 고백에 선희가 입을 벌렸어요. 네, 뭐라고요?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한 것 같았어요. 오빠가 아줌마 때문에 죽었다고요? 태식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선희야, 아빠가 잘못했어. 선희가 태식을 바라봤어요. 아빠까지 무슨 말이에요? 30년 전에 나는 화영을 사랑했어. 태식의 고백에 선희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불륜을?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오빠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화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수가 우리 관계를 알고 화가 나서 나를 찾아왔어. 실랑이를 하며 나를 밀쳤는데 계단에서 떨어져서 즉사했어. 태식이 대신 말했어요. 선희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선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는 우리 집 계단에서 떨어진 거라고. 거짓말이었어. 정순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정순은 화영이 집에서 죽었어. 하지만 네 아빠가 우리 집으로 옮겨왔지. 선희가 고개를 들어 정순을 노려봤어요. 그래서 이분을 30년 동안 가둔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냥 놔둘 수 있겠어?
미쳤어요.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가둘 수는 없잖아요. 이건 범죄예요. 선희가 화영에게 다가갔어요. 화영 아줌마, 정말 30년 동안 여기 계셨어요? 화영의 야윈 얼굴을 보니 말문이 막혔어요. 화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도 나가지 못했어. 이 사슬 때문에. 화영이 발목의 쇠사슬을 흔들어 보였어요. 선희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선희가 정순을 돌아봤어요. 엄마, 30년 동안 혼자 이 일을 했어요? 정순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혼자가 아니야. 내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 선희가 태식을 바라봤어요. 아빠도요? 태식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처음엔 몰랐어.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뭘 했어요? 선희가 재촉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웠어. 모든 게 밝혀질까봐. 그럼 아빠도 공범이잖아요. 선희가 태식을 밀쳤어요. 30년 동안 이분이 여기 갇혀 있는 걸 알고도 모른 척 했잖아요. 태식이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선희야,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선희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래, 당연히 신고해야지. 선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정순이 급히 선희에게 달려갔어요. 선희야, 그러면 우리 가족 다 끝나는 거야. 이미 끝났어요.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끝났다고요. 선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어떻게 이런 비밀을 안고 평범하게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 정순이 울먹였어요. 내 아들이 저 여자 때문에 죽었는데 저 여자가 편안하게 살면 안 되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선희가 소리쳤어요. 사람을 30년 동안 감금하는 건 아니라고요. 서연이 일일이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정순이 서연에게 달려들었지만 선희가 막았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선희가 정순의 팔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하라고요. 정순이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선희야, 엄마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요? 선희가 화를 냈어요. 30년 동안 뭘 했어요? 감금 사건이에요. 30년 동안 한 여성을 창고에 가뒀어요. 서연이 전화로 신고를 했어요. 화영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나갈 수 있는 거야? 화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희가 화영의 손을 잡았어요. 화영 아줌마, 죄송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화영이 선희를 바라봤어요. 선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선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 이런 짓을. 서연이 전화를 끊었어요. 곧 올 거예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순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어. 태식이 정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여보, 이제 우리가 벌 받을 차례야. 화영이 창고 밖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늘. 30년 만에 보는 하늘이야. 화영이 중얼거렸어요. 선희가 화영의 쇠사슬을 살펴봤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지? 서연이 정순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열쇠 어디 있어요? 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어요. 선희가 받아서 화영의 발목 사슬을 풀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30년간의 속박이 풀렸어요. 화영이 발목을 만지며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30년 만의 자유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화영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30년간의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회전했어요. 30년 동안 조용했던 이 집에 처음으로 바깥 세상이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화영이 떨리는 다리로 구급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구급대원이 화영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정순과 태식은 경찰에게 수갑을 찼어요. 정순이 마지막으로 화영을 바라봤습니다. 화영아.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화영이 정순을 바라봤어요. 정순아, 나도. 정수일은 정말 미안해. 두 여자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원망과 미움,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묘한 연민이었어요. 경찰관이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범인은닉, 그리고 감금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태식이 선희를 바라봤어요. 선희야, 아빠 용서 못해도 괜찮아. 아빠가 잘못했어. 선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왜 그랬어요? 30년 동안 왜? 태식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무서웠어. 비겁했고, 미안해. 경찰차 문이 닫히자 태식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정수는 특수감금죄로 징역 15년, 태식은 범인 도피, 증거인멸 방조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화영은 정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30년간의 고통이 법적으로도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화영은 병원에서 3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30년간의 감금으로 인한 근육 위축과 영양실조, 그리고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했어요. 선희와 서연이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서연이 물었어요. 좋아지고 있어. 화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화영의 눈에는 30년 만에 되찾은 평온함이 있었어요. 선희가 화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태어나시면 어디서 사실 거예요? 화영이 잠시 생각했어요. 예전에 살던 집은 이미 없어졌을 테고, 친척도 다 연락이 끊어졌어. 30년이라는 세월이 화영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놓았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와 함께 사시면 어때요? 선희가 깜짝 놀라 서연을 봤어요. 서연아, 엄마,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우리 가족이 저지른 일인데. 화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 서연아. 하지만 그럴 순 없어. 화영이 선희를 바라봤어요. 선희도 힘들 텐데. 나까지 있으면 더 힘들어질 거야. 선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걱정 마. 화영이 웃었어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좋은 곳을 소개해 주셨어.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이래. 화영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있었어요. 30년 만에 새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퇴원 날 선희와 서연이 화영을 새 거주지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곳이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마음에 드세요? 서연이 물었어요. 응. 창문이 많아서 좋다. 화영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30년 동안 꿈꿨던 거야. 이렇게 자유롭게 창밖을 보는 것. 화영이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6개월 후 화영은 동네 경로당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지만 점차 웃음을 되찾았어요. 화영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로당 관장이 인사했어요. 네,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요. 화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희는 부모님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 창고도 철거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선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년 동안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서연이 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화영 할머니가 자유로워졌잖아요. 선희가 서연을 안았어요. 내가 용감하게 해줘서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1년 후 화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30년의 어둠, 그리고 빛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인쇄로 받은 돈으로 감금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영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선희와 서연은 정기적으로 화영을 찾아봤습니다. 어색한 관계였지만 점차 진정한 가족 같은 정을 쌓아갔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서연이 말했어요. 응, 어제 경로당에서 새 친구를 사귀었거든. 화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순과 태식은 교도소에서 각각 참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순은 면회 온 선희에게 말했어요. 선희야, 엄마가 너무 잔인했지? 엄마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으니까요. 선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했어요. 태식은 교도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화영에게 보내는 사죄의 편지였어요. 화영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각자 자신의 벌을 끝까지 받는 걸로 끝내자. 화영이 선희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화영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30년간의 어둠이 끝났다. 이제 남은 시간은 빛 속에서 살고 싶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화영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악몽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당 한가운데 예전에 창고가 있던 자리에는 작은 꽃밭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선희가 심은 장미꽃이 붉게 피어 있었어요. 어둠이 머물던 자리로 바람과 빛이 흘러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또 다른 반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